네, 계속해서 다문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문화 학생 수가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2024 교육기본통계 다문화 학생 현황. 네, 출처는 교육부고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역대 최고치로 지금 19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7%가 증가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초중고 학생 수가 전체 513만 명이 좀 넘는데요. 그 중에 3.8%의 비중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장 단계별 지원이라고 해서 진입하는 거, 그 다음에 적응하는 거, 성장하는 걸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입국 초기의 적응 지원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아까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었던 KLS라고 하는 경기 한국어 공유학교를 통해서 한국어 집중 교육 31개 공고에 확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의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응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학교 생활 적응 및 안착을 위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문화 감수성이 워낙에 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 교육 용어이기 때문에 적응 단계에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감수성 교육이 있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감수성을 길러줌으로 인해서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의 학교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장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잘 적응을 했어요. 그 뒤에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다문화 학생들도 진로 이제 진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지점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다문화 교육 인정 교과서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오죠.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꼭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경기 자율장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경기 자율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의 그 교육 전문가로서 어쨌든 이 선생님들의 그 역량,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의 멘토링이 활성화가 되고 일상 장학을 통한 교사의 성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 이제 즉답형 문제를 가다 보면 항상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이 교사 전문성을 어떻게 함양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제 봤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멘토링을 실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일상 장학을 통해서 교사의 성장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라는 겁니다. 자, 또 쭉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 세계 시민 교육 선도학교 그리고 선도 교사를 많이 모집을 해요. 연초에 항상 이제 모집이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 시민을 넘어서서 이제 세계 시민의 어떤 그런 자질을 함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육에서.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제 정말 세계 시민으로서 그냥 막연하게 시민성을 뭐 함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이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선생님들께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세계 시민 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기후변화예요.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지구가열, 혹은 우리가 기후위기, 그에 따른 또 기후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이제 이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익히 들어보셨던 탄소 중립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2022 개정교육과정 자율시간을 활용을 해서 환경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생태환경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역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편성하고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가 17가지의 목표가 있었었죠. 전 세계가 함께 약속을 했던 그 2030 미래를 위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주도의 활동을 봤을 때는 환경교육주간이라는 것을 운영하기도 한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 용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기본교육계획 영상에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것이 이 사회정서 학습이었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윤리의식이 많이 지금 결여가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어쨌든 이 스마트폰과 또 SNS,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부계정이라고 하는 이 부캐에 대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인격체로서의 그런 존중과 배려의식, 그리고 윤리의식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학생들의 문제 행동들, 이런 이제 교권을 위협하는, 혹은 학생들이 어떤 그런 성공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부적응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그냥 윤리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는 거죠? 학생들의 사회성과 관련을 해서, 이제는, 그런 이제 사회성 기술을 또 가르치고 사회성 함양을 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뭐 인식, 자기 인식이라던가 또 자기의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대인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또 긍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독립적인 그런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사회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정서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윤리의식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생활인성교육과에 가면은 이런 인성교육 기반의 사회정서 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을 해서 이러한 인성교육 교재가 개발되어 있고 또 보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서 학습에 관한 부분은 또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서 그 자료들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성 기반, 우리가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인성 교육에 관한 이런 주제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뭐 이러한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키워드를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혹은 또 뭐예요? 이런 1교, 즉 한 학교에 1인성 브랜드 만들기, 뭐 이런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시책에서 공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성 기반 문화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존중과 배려, 협력과 책임의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탄소 중립 교육 실천을 보면은, 여기 암과 함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고, 함은 실천하기고, 삶은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탄소 중립이라던가 어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기후 이제 행동 같은 이런 교육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식적인 것들만 가르쳐서 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다 조금은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 교육 내내 또 수업하는 동안에 계속 지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세계 시민, 민주 시민 있지만 우리가 생태 시민이라는 용어가 있길래 또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용어들도 이러한 이제 환경 문제라던가 기후 행동이라던가 이러한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는 또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태 시민으로서의 그런 이제 역량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던가 그런 이제 방안들을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실 때 이러한 생태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쭉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 보호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어떤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고, 우리 교육 현장에 이제 이 이제 교권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 교육활동 보장 확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특히 요 근래의 시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었었던 이런 교권 보호지원센터가 전면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 뭐 이런 이제 심리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주목한 거는요, 바로 이 한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TAC라고 하는 건데요, 안심콜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 교원 중심의 원스톱 지원 강화인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과 법률과 보상, 심리상담 이렇게 네 가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패키지화가 되어 있는 이런 원스톱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지원 체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00에 8787이라고 하는 이 안심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모든 지원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30일 날 사실 이때 우리가 이 여름 방학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라인, 이 비상시 즉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그 한라인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직통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시에는 즉시 직접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통전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권역별 그런 경기교권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접수가 되고, 이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전달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할 수 있게,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해주고요. 법률 자문도 해주고 심리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긴급 지원팀을 통한 현장 지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가시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셔야 하겠지만 혹시나 또 이런 이제 한 라인이 안심콜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은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600에 8787이라고 하는 그 번호, 우리가 TAC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구상형이나 혹은 즉답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답변으로 이러한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잘 갖추어 놓은 시스템을 꼭 알고 계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도자료 한번 볼게요. 또 이제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시책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교육청 보도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학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활, 그 다음에 뭐 교통, 재난안전에서 응급처치까지 체험 실습 중심으로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14년이죠. 이게 이제 후속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하여 2월 26일부터 학교에 제공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의 표준안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교통, 폭력신변, 약물사이버, 재난직업, 응급처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
7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4년에 이렇게 이제 후속 조치로 나오면서 2015년에 이제 발표가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너무나도 국민적으로 안타까웠던 그런 일이 있었었죠. 2014년에 세월호가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학교 안전에 관한 굉장히 또 이런 중요성이 부각이 된 겁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 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7대 표준안에 맞춰서 7개 영역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안에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잘 나누어 놓았죠. 자, 그리고요, 이 학교에서 어쨌든 이런 7대 표준안을 가지고 체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교육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이제 실습과 같은 체험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위험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하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방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안전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체험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교육과정 안에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 7대 표준안을 조금 더 개편을 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이제 위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체험형 안전교육.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는 결국엔 체험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학생 안전 체험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체험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 동아리라던가 재난 안전 훈련, 찾아간 안전 교육 등 이런 이제 체험 중심의 교육이 여러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런 이제 메타버스라던가 AR, VR 같은 신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직원 체험 연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안전교육 협업 기반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특히나 선생님들 이제 학교에 현장에 가시면 이제 법적 의무 직무 연수로 이 안전과 관련된 연수를 15시간 이상을 선생님들께서 꼭 반드시 이수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 안전, 학교 안전, 그리고 이제 이런 교직원들도 역시나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도록 계속해서 이 직무 연수를 듣게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교 안전에 관해서 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면접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죠.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하면서는 항상 또 따라다니는 것이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 교육적 용어. 이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따라서 어떻게 피해 학생을 지원을 하고, 어떻게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관련을 해서 그 방법과 또 실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해 중재단을 운영하면서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서 뭐 우리 학교 폭력 제로 센터라던가 혹은 교권 보호센터라던가 뭐 이런 이제 장치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장치들에 대한 또 이제 운영 사례 같은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던 사회 정서 학습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SEL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용어인데요.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인성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 사회정서 학습을 굉장히 근간으로 삼고 이 학문적 베이스로 삼고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EBS 뉴스에 나오죠. 사회정서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1개월 전에 올라온 거면은 여기서 말하는 내년은 바로 올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초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또 놀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인식하고 또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성장시키는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지를 보면은 뭐 누구에게 언제, 감정 표현 문구, 도움 요청 문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또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저절로 성장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이런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도덕성이라던가 사회성 이런 부분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마음 관리라고 해서 이 K 사회정서 학습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 용기라고 하는 이런 학습지, 이런 활동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마음 건강과 인식 관리 역량을 포함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역량이 있어요.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을 인식을 하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잘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타인의 어떤 그런 감정들도 이제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대인관계 기술이 대인관계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이게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정서 학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한다. 그래서 공교육의 그런 범위를 확장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경기공략학교가 나오겠죠. 역시 나오네요. 자, 이제 여러 번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겨울 정도입니다. 이 경기공략학교에 관해서 혹시 선생님들 경기도 교육청의 블로그나 혹은 유튜브 여기서 올려둔 자료들, 홍보 자료들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홍보 영상이나 홍보 자료만큼 이것을 가장 쉽게 또 정확하게 설명하는 콘텐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길 바래요. 몇 분 하지 않거든요. 한 1분 남짓 혹은 뭐 길어도 3분 정도밖에 안 될 그런 분량이니까 꼭 영상이라도 한번 꼭 보세요. 그 광고, 이제 홍보 모델들도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쉽게 이 연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광고 영상이거든요. 광고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홍보 영상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미 여러 번 경기공략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네요. 이거 꼭 보세요, 선생님. 자, 그래서 경기공략학교에 이제 이 프로그램 질 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경기공략학교에 뭐가 있다고요?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 기본교육계 영상에서 제가 이 유네스코 교육 국제포럼 전시 체험 부스 운영에 관한 것들을 아마 제가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책에 나오지 않는 또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이제 부스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심층 면접에 어떤 그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1차 교육학 논술의 대주제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유학교 학점 인정 프로그램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미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공유학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이 31개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들, 그 중에서도 또 이 25개의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해서 뭐 대학의 예를 들면 폴리텍이라던가 이런 이제 대학교 건물들,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혹은 어떤 지역 기관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학점 인정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대 협력을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뭐예요? 학교 안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던 그런 교육이, 공교육이 학교 밖에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에서 수업을 듣는 것들도 학점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교육이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확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수업이나 듣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고교학점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학점이 인정되는 그런 강의를 개설하고 그런 강의를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야지 학점이 인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9개 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13개 과목을 이렇게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9개 지역이 이제 교육청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시범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선생님들 이미 2024년 11월에 이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운영 도움 자료 개발 보급됐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어때요? 이 경기 공유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 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제 홍보책자 여러 번 보셨었죠? 자, 그래서 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 학습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죠.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면서 학습권을 계속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학습터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학생이 듣기를 원하는 학생이 배우고 싶은 그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해서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해서 이제 듣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맞아요. 이 경기공유학교에도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보시면은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기 이룸학교라고 하는 것이요, 학생 기획형 경기공유학교입니다.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을 경기 이룸학교라고 하고요.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을 경기 이룸 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살펴봤었던 거 학점 인정 프로그램 보셨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0% 이상을 이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히 뭐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봐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런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을 써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융합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융합적 사고력을 쌓아가는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그래서 이 융합교육 또는 융합수업, 교과통합, 교과융합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들 수업 실현을 하거나 혹은 이제 심층 면접이나 수업 나눔 같은 것들을 준비하실 때 어떤 그런 키워드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만의 어떤 그런 키워드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뭐 구호 만들듯이 만드시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시책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융프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책에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융프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융합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융합적 사고력을 쌓아가는 경기형 창의융합체험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구현해 내겠습니다. 라던가 여러 가지 선생님들께서 시책에 나오는 것들을 써먹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렇게 표시를 해 두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사실은 이게 선생님 제가 시험 볼 당시에 심층 면접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진로 맞춤형 그런 이제 설계, 오늘 진로 맞춤형 뭐 진로지도, 진학교육, 진로 진학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그런 이제 검사를 실시하겠다,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이제 AI를 빼놓고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그냥 학생들을 뭐 상담해서 뭘 하겠다, 이거는 너무 클래식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는 AI로. 그런데 누구나가 다, 모든 수험생들이 다 AI를 활용해서 써먹을 거란 말이에요, 답변에서. 그러면 선생님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떻게 AI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진학 로드맵을 설계하겠다, 이런 이제 선생님들만의 진로진학 설계법, 지도법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좀 중요한 부분들 혹은 좀 써먹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 위주로 얼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래 체육 인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 체육 선생님들만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런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증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저는 이제 뭐 아이디어적인 부분들 참신한 것들은 저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하이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아침 운동이라던가 365 플러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고 써먹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선생님들 아이디어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제 이런 시책에 나오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현재 이런 시사적인 그런 교육 현안들, 사회 현안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발휘를 하실 때 이왕이면은 시책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 전에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에서 전교생 또는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꾸준한 운동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자율체육 활동이래요. 그래서 이게 학교 급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다르고요. 모든 학생들이 365일 그래서 어디서나 스포츠에 참여 가능하도록 이제 1인 1종목 이상 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뭐 이제 학교 생명 전중 교육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강과 관련한 것들 그래서 보건 선생님들만 보시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AI 건강 로봇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수업 시전에서 혹시나 이와 관련된 이제 안전과 보건, 건강과 관련된 어떤 그런 단원이 출제가 된다면은 또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활용을 해서 또 수업 나눔 때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고 이제 또 배움 중심 수업을 이야기하실 때 근거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AI 건강 로봇 영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시책에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써먹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정체 세 번째입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경기교육 3섹터라고 하는 이 교육 섹터,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자, 경기 이음원학교가 나옵니다. 우리 수원 제1중학교 별관에 만들어져 있는 이 학점 인정 온라인 공립학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기 이음원학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요, 제가 이전에 기본기획 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 많은 질문을 하셨었어요. 이 경기 이음원학교가 결국에는 온라인 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의 이름인 거예요. 수원 제1중학교 만들어 놓은 그 별관에 만들어 놓은 이제 스튜디오라던가 원격 수업을 위한 어떤 장치들을 다 갖추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 경기 온라인 학교의 이제 그 건물 그 이름이 바로 이 경기 이음원 학교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요,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즉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뭐라 그랬죠? 맞아요. 이 온라인 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학교에서는요, 이 온라인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동교육과정이 아니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동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교육과정, 그러면 또 공동교육과정은 뭐지?라고 했을 때 학생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재적하고 있는 그 학교에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근 학교에 이제 개설된 학교가 있으면 거기서 들으면 되는 건데 인근 학교에도 개설된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기 이음원 학교를 통해서 이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의 이제 운영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그런데 그 방법의 형태가 어떻다고요? 온라인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학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수원 제1중학교 별관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동과 관리동을 보시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콘텐츠 제작실이라던가 강의실, 뭐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경기 온라인 학교를 경기 이음원 학교로 학교명을 확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온라인 학교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디지털 또 미디어 이런 것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 플랫폼 하이러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그런 학습 격차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적인 것들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뭐 이런 디지털 기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당연히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온라인 학습 공급망이라든가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쨌든 이런 이제 인프라가 이제 이 경기 이음문학교가 나온 배경이 이 고교학점제 시대로 가다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뭐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즉 큰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그런 이제 접근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읍면 소재에 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음원 학교라든가 공유학교라든가 경기 공유학교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시설적인 그런 인프라 자체가 열악한 곳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뭐 소수 과목이라던가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관련된 과목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인프라가 많이 열악한 곳에서는 그러한 과목 자체가 이제 인력풀이 이제 구축되기가 힘들고 그런 강사를 수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과목을 개설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의 선택권을,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라도 그런 이제 학생의 학습권과 그런 이제 교육권을 지켜주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습 격차가 일어나지 않고 또 이제 이런 디지털 격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이런 인력풀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 안전망 구축에 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맞춤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맞춤 지원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또 나옵니다. 책임교육 학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등이라고 한다면 중1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I 튜터도 활용을 하고 등등등 우리가 기초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굉장히 올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러닝인 거죠. 그래서 AI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한번 직무 연수를 통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학급 관리부터 해가지고 교사가 이제 학습지 혹은 문제지를 만들 때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제 평가까지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서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 하이러닝 선도교원이 이제 양성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 보시면은 AI 논술형 진단이라던가 서술형 평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사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개발한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또 공유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콘텐츠 명예 전당 이런 것들도 이제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에게나 학생들에게나 굉장히 지금 이 AI 기반으로 한 아주 유용한 교수 학습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깊이 있는 수업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도 이 하이러닝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 고교학점제 하면 세트로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위한 콘텐츠도 특히 이 영어 수학 과목에 있어서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러닝 이제 활용 맞춤형 교육 확산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콘텐츠도 홍보 영상도 여러 번에 이제 이렇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맞춤형 진단과 콘텐츠 추천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등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실 수업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수업을 적용을 할까?
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선생님들만의 답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르겠으면은 이 하이러닝의 어떤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사례를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뉴스 기사라던가 뭐 보도자료라던가 교육청에 이런 사례들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러닝 이제 이 교육부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이제 교육부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형 교실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교수학습 플랫폼인데요. 여기 이제 정확한 이제 그 정의가 나오죠. 교사의 수업 설계, 그 다음에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교수학습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용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이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수학습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부의 노력이 어쨌든 1인 1 스마트 기기, 하이러닝 하려면은 이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인 1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다 했죠. 그리고 교사가 미리 설계한 온라인 학습 공간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미리 선생님들의 그 수업 이제 그 학습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이제 여기 보면은 상호작용하면서 수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이 실제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별 학습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팀별로 모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할수록 쌓이는 그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성취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AI를 무조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논술형 진단 서비스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교사와 학생 관점에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이 피드백을 참고해서 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피드백을 참고하여서 맞춤형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이 제시된 가이드를 통해서 창의사고와 문해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을 통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나의 취약한 과목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요. 이렇게 국어 내용을 간추려서 뭐 이렇게 또 보충학습을 추천해 주기도 해요. 진짜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콘텐츠 라이브러리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 아까 교사가 자기가 제작한 그런 수업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우수한 학습 자료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또 선정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식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전체가 이제 미래 교육으로 걸음하는, 그래서 내가 제작한 자료를 또는 동료 교사가 제작한 자료를 다 공유함으로 인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한 선생님들이 또 그것을 또 활용해서 또 덧붙여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선생님이 자기가 만든 또 수업 자료를 또 올려서 그렇게 또 우수한 수업 사례로 뭐 학습 자료로 이렇게 또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반 성장의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지식 챗봇 같은 경우에는요, 이 뭐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설명해줘, 약간 챗 GPT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 지식을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챗봇과 하이러닝 챗봇 이걸 보시면은 이런 이제 예시까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무슨 선생님 이러면서 영상 부문, 뭐 문항, 교재 부문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피드백, 뭐 좋아요와 댓글이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이게 명예의 전당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참여를 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에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것이 만약에 심층 면접과 수업 나눔과 또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된다면은 사실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딥러닝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학습은 도대체 누가 하게 되는 걸까? AI가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AI와 이런 하이러닝, 이런 이제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딥러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 공부할 때요, 이제 교육의 이제 기초, 교육의 기본, 그 이제 교육학 개론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이다. 정본모 학자가 말씀하신 거죠. 이건 우리가 다 개론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오로지 교육의 산물이다. 누가 한 얘기냐면요, 칸트가 한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의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접근으로도 가능하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한데, 결국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발달된 기술적인 접근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인 선생님, 인간인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깊이 있는 학습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도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하이러닝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인간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들도 인간은 아니잖아요. 기계인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소프트웨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런 첨단화되어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시대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제고해야 될 것은, 기술적인 접근 속에서도 제고해야 될 것은 바로 교육의 본령에 관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깊이 있는 학습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직업인 교사가 감당해야 될 것, 바로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면서 오로지 이제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딥러닝이 뭔가, 딥러닝은 결국에는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학습 안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평생학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교육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안교육의 지원이 강화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자퇴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학업중단은 어쨌든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은,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학업중단 숙려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학교 내 대안교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런 대안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또 거기서 우리가 하이러닝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쭉쭉쭉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관한 것들도 그냥 이런 것들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읽어보시면서 이런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좀 챙겨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기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선생님들께서 또 심층 면접에 즉답형으로 단골로 나오는 소재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제가 시험 볼 때도 나왔어요. 교사의 어떤 그런 역량, 교사인 너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마지막 그 즉답형 2번 문제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런데 선생님 10명의 수험생 중에서 거의 10명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학공을 다 얘기하실 거거든요. 아주 지겹습니다.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보세요. 시책에 나오는 이런 이제 내 교사 교원의 전문성을 이제 함양하기 위해서,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을 내가 이제 해볼까, 남들이 안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책 네 번째, 행정에 관한 부분들을 좀 보면은요. 여기에 제가 이제 체크했던 거는 이런 것들, 요즘에 안전과 관련을 했을 때 요즘 이 킥보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러한 것들에 관한 이제 공문이라던가 혹은 이제 학급에 게시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전교육 자료들도 이제 교육청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에 발표가 된 거예요. 왜 2015년에 발표가 되었을까요? 2014년에 그 이전에 아주 국가적인 그런
비극적인 어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었죠.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 안전에 관한 그런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2015년에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 중심으로 이제 점점 그냥 이런 것은 이론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교육복지안전망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복지정책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소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꼭 찾아보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 둔 거고요. 미래교육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간 드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했었어요.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 수업을 하면요, 그 반 아이들 중에서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이동 수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달라요. 같은 반인데도 다 이동 수업을 해야 돼요. 선택한 과목이 다 달라서, 수강 신청을 한 과목이 다 달라서 대학생처럼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떨까요?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다 과목이 가능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임용이 됐던 그 과목뿐만이 아니라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여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과목을 다 듣게 되려면 이제 수강 신청도 잘 해야 되겠죠. 또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교사가 또 도와줘야 되는 거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이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드림 사업, 근데 이 기왕이면은 이 공간을 만들 때 미래 교육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교육 공간으로 이 공간 드림 사업을 통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죠. 공간 드림 사업, 고교학점제 공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교육청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이제 이 공간 드림 사업 대상 학교를 59개의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움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제 그러한 자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이렇게 200억 원을 지원을 해서 연결 통로를 활용해서 학생 활동 공간을 만든다거나 현관에 조성하는 학생 어울림터라던가 구령대를 개선한 학생 쉼터, 기존 도서관과 연계한 열린 북카페. 그래서 마치 카페처럼 학교를 꾸며놨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자료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요, 그런 사진 같은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그 학교가 거의 이제 놀이가 가능할 정도로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또 카페처럼 꾸며놓고 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또 쉼의 공간이, 휴식의 공간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 사진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 그래서 꼭 한번 보도자료를 찾아보시거나 혹은 뉴스에 그 기사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자, 스마트 워크에 관한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이제 경기도의 경기도 교육청의 스마트 워크 센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스마트 워크 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과는 상관없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이 스마트 워크의 정의,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든 모바일 근무든 스마트 워크센터 안에서,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든, 또 그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IT 기업이라던가 그런 이제 요즘에 좀 젊은 기업들처럼 그냥 보면은 키오스크에서 그냥 내가 근무하고 싶은 장소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게 좌석을 배정하고, 마치 그냥 스터디 카페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율좌석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도 또 면접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답변에서 활용할 그런 이제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워크가 구현한 사회는 뭐예요? 지식정보 사회인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일이 같이 움직이는 시대다. 그래서 직장이 아닌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하는 문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마트 워크 센터란 이러면서 이제 원격 근무용 업무 공간, 이런 이제 어떤 IT 인프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집과, 이거 재택근무를 의미하는 거죠. 모바일 근무라던가 그리고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들.
자, 계속해서 이제 학습 안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평생학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교육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안교육의 지원이 강화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자퇴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학업중단 어쨌든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은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학업중단 숙려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학교 내 대안교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런 대안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또 거기서 우리가 하이러닝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쭉쭉쭉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관한 것들도 그냥 이런 것들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읽어보시면서 이런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좀 챙겨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기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선생님들께서 또 신층 면접에 즉답형으로 단골로 나오는 소재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제가 시험 볼 때도 나왔어요. 교사의 어떤 그런 역량, 교사인 너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마지막 그 즉답형 2번 문제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런데 선생님 10명의 수험생 중에서 거의 10명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학공을 다 얘기하실 거거든요. 아주 지겹습니다.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보세요. 시책에 나오는 이런 이제 내 교사 교원의 전문성을 이제 함양하기 위해서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을 내가 이제 해볼까. 남들이 안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책 네 번째 행정에 관한 부분들을 좀 보면은요. 여기에 제가 이제 체크했던 거는 이런 것들. 요즘에 안전과 관련을 했을 때 요즘 이 킥보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러한 것들에 관한 이제 공문이라던가 혹은 이제 학급에 게시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전교육 자료들도 이제 교육청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에 발표가 된 거예요. 왜 2015년에 발표가 되었을까요? 2014년에 그 이전에 아주 국가적인 그런 비극적인 어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었죠.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 안전에 관한 그런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2015년에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 중심으로 이제 점점 그냥 이런 것은 이론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교육복지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소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꼭 찾아보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 둔 거고요. 미래교육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간 드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했었어요.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 수업을 하면요, 그 반 아이들 중에서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이동 수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달라요. 같은 반인데도 다 이동 수업을 해야 돼요. 선택한 과목이 다 달라서, 수강 신청을 한 과목이 다 달라서 대학생처럼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떨까요?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다 과목이 가능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임용이 됐던 그 과목뿐만 아니라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여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과목을 다 듣게 되려면 이제 수강 신청도 잘 해야 되겠죠. 또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교사가 또 도와줘야 되는 거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이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드림 사업, 근데 이 기왕이면은 이 공간을 만들 때 미래 교육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교육 공간으로 이 공간 드림 사업을 통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죠. 공간 드림 사업, 고교학점제 공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교육청에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공간 드림 사업을 작년 2024년에 그 학교 우리가 이만큼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이제 이 공간드림 사업 대상 학교를 59개의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움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제 그러한 자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이렇게 200억 원을 지원을 해서 연결 통로를 활용해서 학생 활동 공간을 만든다거나 현관에 조성하는 학생 어울림터라던가 구령대를 개선한 학생 쉼터, 뭐 기존 도서관과 연계한 열린 북카페, 그래서 마치 카페처럼 학교를 꾸며놨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자료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요, 그런 사진 같은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그 학교가 거의 이제 놀이가 가능할 정도로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또 카페처럼 꾸며놓고 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또 쉼의 공간이, 휴식의 공간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 사진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 그래서 꼭 한번 보도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혹은 뉴스에 그 기사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자, 스마트 워크에 관한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이제 경기도의 경기도 교육청의 스마트 워크 센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스마트 워크 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과는 상관없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이 스마트 워크의 정의,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든 모바일 근무든 스마트 워크센터 안에서,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든, 그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IT 기업이라던가 그런 이제 요즘에 좀 젊은 기업들처럼 그냥 보면은 키오스크에서 그냥 내가 근무하고 싶은 장소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게 좌석을 배정하고, 마치 그냥 스터디 카페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율 좌석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도 또 면접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답변에서 활용할 그런 이제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워크가 구현한 사회는 뭐예요? 지식정보 사회인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일이 같이 움직이는 시대다. 그래서 직장이 아닌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하는 문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을 보게 되면이 이렇게 스마트 워크센터란 이러면서 이제 원격 근무용 업무 공간, 뭐 이런 이제 뭐 어떤 IT 인프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집과 이거 재택근무를 의미하는 거죠. 모바일 근무라던가 그리고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호환하면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화되어 있는 워크, 그런 이제 직업의 장, 어떤 그런 직장이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화가 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교육부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2024년 방문을 해서 경기 교육을 배우러 왔어요. 왜 배우러 왔을까요? 그것도 경기도 교육청을 찾았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남부청사가요, 선생님, 그 수원 광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게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스마트워크화가 되어 있는 도청, 그 경기도 교육청 건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배우러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남부청사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견학하고 이러한 경기 미래 교육의 체제라던가 정책 모니터링과 증거 기반 정책 평가, 이런 것들 다 모였죠. 시책에 나왔었죠. 증거 기반 정책 평가 나왔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오네요.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는 경기 미래 교육의 운영 체제. 그렇죠. 이게 뭐였어요? 교육 섹터죠. 교육의 3섹터였고, 자, 이건 뭐예요?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경기도 교육청의 미래인재 상이죠. 중요한 거는 다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책 모니터링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증거 기반 정책 평가 시스템, 이거 시책에 나옵니다. 또 설명하는 거 여기 있네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기 이제 이 뉴스 기사입니다. 화성경제 뉴스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교육행정기관 최초의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교육청 건물이에요. 신청사입니다. 그래서 수원 광교에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근무 가능. 그래서 자율 좌석제로 진행이 됩니다. 키오스크에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근무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전국 최초로 5G가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됩니다. 이런 화상회의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G클라우드 화상 보고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첨단화되어 있는 스마트화되어 있는 신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 운영 내실화 이런 것들도 그냥 아까 우리의 5G 모바일 환경을 가지고 또 우리가 G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책별 세부 과제는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자, 경기교육은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도시는 31개인데 왜 교육지원청은 25개인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근에 이런 이제 안양 과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뭐 군포 의왕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개수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25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또 단위학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죠. 4,647개의 단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숫자적인 것들을 면접에서 활용하면요, 되게 신뢰감을 주고요, 집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채점관님들을.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포부를 이야기하실 때, 결론을 이야기하실 때, 맨 마지막에 경기도 교육청에 25개의 교육지원청 어디에서나 그죠? 저는 학생들의 그런 깊이 있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삶을 지지해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던가 그죠? 이런 이제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혹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생님들만의 다짐과 포부를 완성하실 때 이러한 숫자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시책들을 결국에는 다 보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책을 사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사실 이게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2024년의 성과를 가지고 2025년에 이제 미래 교육에 관한 그런 방향들을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스터디를 하시면서 사례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훨씬 쉽고요. 내 것으로 나의 답변 속에서 녹여내기 위해서 내면화를 하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사례라고 할 것도 이미 너무나도 친절하게 2024년의 성과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장에 2025년의 추진 방향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2024년에 성과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또 선생님들 유튜브라던가 혹은 또 이제 그 교육청에 가면은 이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그런 이제 이해를 돕는 그런 매체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방법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이 실책을 선생님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로 그대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물어보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수업 나눔과 신체 면접에 답변을 하실 때 저처럼 뭐 서론이라던가 결론 혹은 문제에 대한 배점 요소를 답변을 하시는 그 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시로 많이 활용을 하셔야 선생님들이 우리가 17개의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굳이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실책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는 그 시험 전날까지 시책에 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던 그런 것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책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선생님들께 써먹으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4대 정책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얼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목화를 시켜 나갔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소화를 시키면서 보시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축소시키면서 하나의 선생님들만의 그런 최종 병기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요, 선생님들 경기미래교육 2030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혁신교육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3.0 버전의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모두가 꼭 보셔야 되는 거, 우리가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거의 버리다시피 안 보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입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답변의 퀄리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책 자료들 또는 교육과정 자료들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현장에 가서 내가 담당자로서 혹은 담임교사로서 혹은 교과 담당으로서 혹은 업무 담당자로서 이거를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해 볼까 라는 관점에서 시책과 이런 교육과정 자료를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쉽게 선생님들의 어떤 지식의 내면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할 거는 반복과 연습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 마지막까지 건강 챙기시면서 끝까지 잘 완주해 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